안녕하세요. 탐합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참 괜찮은 말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25년 9월 26일 메이븐 컨텐츠에서 출간되었습니다. 18년 동안 길 위에서 만난 현명한 어른들에게 배우다 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지은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은이 박지현, 다큐멘터리 디렉터입니다. 18년 동안 KBS 다큐멘터리 3일에서 비디오 저널리스트로 또 그리고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에서 다큐멘터리 디렉터로 일했습니다. 현재는 활동 영역을 넓혀서 TV 광고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 제작 현장에서 그 경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마주친 사람들에게 배운 삶의 의미와 지혜를 담아낸 첫 책, 참 괜찮은 태도는 독자들로부터 사람 때문에 지칠 때 보면 위로가 되고 좋은 어른이 되고 싶게 만든다는 호평을 받으면서 8주 연속 인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고요. 서울대 다양성위원회 추천 도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프롤로그, 그때 나는 어떻게 말해야 했을까? 멀어진 관계 앞에서, 깨져버린 사랑 앞에서, 놓쳐버린 기회 앞에서 제가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후회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말을 건네는 사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신중하게 말을 고르는 사람들을 보면 눈길이 갔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마음과는 다른 말을 내뱉는 사람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KBS 다큐멘터리 3일과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에서 20년 가까이 일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정리하면서 제가 했던 실수들을 돌아볼 수 있었고 그로부터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태어난 곳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천차만별이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또 타인에게도 비관적인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불행이 닥쳐오면 타인과 세상 탓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타인에 대한 따뜻한 태도를 잃지 않았고요. 함부로 세상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관적인 말을 내뱉는 것은 쉽지만 그 말 뒤에 숨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어른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은 고통과 부조리로 가득 찬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삶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애썼고 그의 가장 적합한 언어를 찾을 때까지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그들이 자신에게도 함부로 비관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책하며 자기 비난의 늪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무엇이든 해보려고 움직였죠. 한 번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쏟아져 나오는 감정을 어쩌지 못해 혹은 비판을 견디지 못해 기어이 후회할 말을 내뱉곤 합니다. 제가 길 위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렇게 살아야만 할 수 있는 귀한 삶의 말들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친절해야 한다. 우리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우리의 선택이다. 그 말들은 제가 인정받기 위해 애쓰다 지쳐버렸을 때 저를 다독여 주었고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1장 18년 동안 현명한 어른들에게 배우다. 2장 참 괜찮은 말들. 3장 나는 나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을까? 4장 나는 타인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 사람일까? 5장 현명한 사람들이 비관적인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는 이유. 6장 나는 어떤 말로 나의 하루를 채울 것인가? 본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은 너무 연약하죠. 자신의 원동력을 외적인 성취나 비교에서 찾지 말고 보다 본질적인 데에서 그 자양분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운 좋은 사람도 살면서 3번은 반드시 힘든 과정에 놓이거든요. 그럴 때 근거 없는 자신감이 목표를 변경하도록 돕기도 하고 기존 목표를 향해 더 나아갈 수 있게 만들면서 인생을 끝까지 잘 살아낼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되더라고요. 자신의 원동력을 외부에서 찾는 한 나는 결코 진정한 자신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남들에게는 늘 괜찮다고 말하면서 정작 나 자신한테는 한 번도 너그럽지 못했습니다. 조그만 실수라도 하면 어김없이 스스로를 탓했고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이 정도밖에 못해? 라며 나 자신을 몰아세우기에 급급했습니다.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내미는 손, 그 손을 어떻게 내밀어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부정적이고 가혹한 말들, 그 말들을 먼저 멈추어야 합니다. 신해철은 그의 책 마왕 신해철에서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 무섭지 않냐고. 남들이 말하는 안전한 삶의 규칙을 자꾸 위반할 때마다 겁나지 않냐고. 대답은 너무나 당연하다. 무섭다. 나도 사람인데. 그렇지만 내가 겁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겁이 많기 때문에 나는 내 나름의 삶의 방식을 택했다. 남들이 똑같이 걷는 길에서 낙오하는 것에 대한 무서움보다 내가 진실로 원하는 나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무서움이 훨씬 더 엄청나게 무서웠기 때문에 그냥 나의 방식을 택했다. 공포로서 공포를 제압했달까? 내가 그를 좋아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누구보다 뜨겁게 삶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앨범 쇼케이스에서 한 말은 나 스스로가 초라하게 작게 느껴졌을 때 울컥할 만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종으로서는 우주에 임무를 갖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 개인은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 인간이 태어났을 때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다잖아. 세상에서의 쓰임새 그런 거 없어. 태어난 게 목적이야. 목적을 다 했어.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간은 뭐냐고? 신이 우리를 예뻐해서 보내준 보너스 게임이야. 내일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내일 더 나은 모습이 될 거야가 아니라 오늘로도 충분한 거야. 그가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도 가끔 삶이 어지럽고 방향을 잡기 어려울 때면 그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나이든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를 마음속에 그리며 그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상상해보곤 합니다.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방송인 이경규가 지나가는 아이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자 가수 이효리는 그냥 아무나 돼 라고 했습니다. 꿈을 갖고 치열하게 노력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저 살아가는 것 자체로도 충분하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폄하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남들이 좋다는 걸 꿈꾸고 그걸 좇는 사람은 매사 남들의 평가에 휘둘리고 실패를 하는 순간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들이 뭘 하든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실패를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도전하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겐 꿈을 갖고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살아갈 힘이 되기도 합니다. 꿈을 꾸고 부지런히 살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되면서 꿈을 멀리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헛된 꿈을 꾸는 대신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고 그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삶이 공허하게 느껴졌죠. 문제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질문하는 것을 잊은 채 그냥 살고 있는 게 문제였습니다.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는 몰입의 즐거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의무감 때문에 하는 일, 혹은 달리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하는 일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실 가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처럼 느끼며 살아간다. 그런 입장에 놓이면 아까운 에너지를 탕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자진해서 원하는 일을 늘려야 한다. 무엇을 원한다는 사소한 마음의 움직임이 집중력을 높이고 의식을 명료하게 만들며 내면의 조화를 이루어낸다. 삶의 지배권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자신의 의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기울이는 요력을 터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뭐라든 내가 원하고 힘들어도 그 일을 할 때 즐겁고 살맛이 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백석대 경찰학부 이건수 교수, 2004년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사로 근무할 당시부터 경찰청 본청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실종 아동 찾기 센터, 장기 추적 전담팀 등에서만 근무하면서 실종자 찾기에 전념했습니다. 미국 월드레코드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실종자를 찾은 사람으로 공식 기록되기도 했는데요. 2017년 경찰직을 은퇴하기까지 그가 찾은 실종자는 무려 5,600여 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실종가족 찾기에 평생을 바쳐온 그는 은퇴 후 백석대로부터 교수직을 제안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뜻 쉽게 수락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느라 정작 자신의 가족은 잘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한 번은 중학교 1학년이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다른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 아버지가 7시에 들어오더라고요. 자신은 아버지가 늘 자정이 지나야 들어오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요. 그는 미안함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필요로 했던 건 사회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훌륭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곁에 있어주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너무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그는 고민 끝에 어느 날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학생들도 내 자식처럼 가르쳐야 하는데 그 전에 너희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싶다. 네, 우리는 가깝다는 이유로 오히려 미안하다는 말을 미루게 되죠.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고맙다면 고맙다고 말해야 하고요. 미안하다면 미안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용기를 내야 하죠. 보이저 1호는 1977년 9월 5일 발사돼서 인류 역사상 가장 먼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 무인 탐사선입니다. 보이저 1호는 최초로 토성의 고리를 고해상도로 촬영했고 목성의 위성 2호에서 화산 활동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탐사선이 보내오는 행성의 사진들을 확인하면서 벅차오르는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머지않아 임무를 마친 보이저 1호는 태양계를 벗어나 먼 바깥 우주로 날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때 칼 세이건이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보이저의 카메라를 태양계 안쪽으로 돌려서 지구의 모습을 한번 담아보자는 제안이었죠. 1990년 2월 나사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보이저의 카메라를 돌려 지구 사진을 찍도록 지시했습니다. 보이저 1호가 64억 킬로미터 밖에서 찍은 지구는 먼지보다도 작은, 화면에서 보면 한 픽셀도 채 안 되는 작은 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점에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가 거대한 우주 속에서 하나의 알갱이에 불과하지만 좋든 싫든 우리가 머물 곳은 현재 지구뿐이기에 서로를 좀 더 따스하게 대하며 지구라는 유일한 보금자리를 소중히 보존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너무나도 크고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 인간은 외로운 존재고 그 외로움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창백한 푸른 점을 처음 본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날 이 우주 속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아차림과 동시에 나와 함께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가 증오나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연대의 대상임을 자연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간이 언제든 증오와 허세와 자만심과 특권 의식에 빠져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를 수 있음을, 그것이 우리 모두를 멸망의 길로 이끌 수 있음을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유퀴즈를 촬영할 때의 일입니다. 유재석 MC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요? 솔직하고 착하고 용감한 어른이요. 솔직하면 뭐든지 다 말할 수 있고, 착하면 상냥하게 말할 수 있고, 용감하면 누구한테든 말할 수 있으니까요. MC는 다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신이 사람을 만들 때 뭔가 하나쯤은 빼먹고 만들었다면 우리 어린이에게는 뭐를 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이는 너무 쉬운 질문이라는 듯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은 저한테 남김없이 전부 다 주신 것 같아요. 아이의 대답에 나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왜 그렇게 나는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나는 왜 타인을 부러워하며 나 자신을 못마땅해 할까요? 그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아직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후배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기로 유명한 배우 신구. 다들 잘하고 있는데 무슨 잔소리냐. 사실 젊은이들 버릇없다고 하는데 우리 세대도 전 세대도 젊을 때는 다 그랬다. 나도 젊었을 때가 있었다. 그때는 지금 이 순간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모르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고비에 와보니까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고맙고, 남의 도움 없이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고맙고, 매사가 다 so thank you다. 젊은이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즐기고 이랬으면 좋겠다. 2023년 그에게 88 미수를 맞이한 소감을 묻자 이게 축하할 일이냐? 요즘은 나이 세기도 싫다. 아직도 숨 쉬고 있고 걸어 다니니까 고맙고 견딜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하자는 생각이다. 라며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후배들에게 신구 배우는 존경하지만 그렇다고 어렵지는 않은, 오히려 친근하게 다가가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매력이 무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묻자 그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른이세요. 좋은 어른이요.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후배들이 잘 해낼 것이라 믿고 잔소리는 삼켜버릴 것. 그리고 나는 그저 나의 길을 갈 것. 그러고도 남는 시간이 있으면 후배들과 즐겁게 어울려 놀 것. 나이 드는 것이 슬프고 후배들에게 밀려나는 것이 서럽다기보다 나이를 먹어도 계속 성장하는 나를 보는 것이 즐겁고 뿌듯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나이에 상관없이 내일이 기대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서울대 안병원에는 조금은 특별한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1인실을 개조한 임종방이 바로 그것입니다. 안병원에서 종양내과 전문의로 일하는 김범석 교수. 그에 따르면 사람의 감각 중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은 청각이라고 하는데요. 임종방에는 환자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스피커가 마련되어 있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 경쾌한 리듬의 트로트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강진의 땡벌이라는 노래였습니다. 환자는 30년 동안 양말 공장에서 일하면서 세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그중 딸은 박사 공부까지 시켰습니다. 그렇게 평생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 애썼던 그는 일하면서 힘이 들 때마다 카세트에서 나오는 트로트를 신나게 따라 부르곤 했는데요. 그래서 가족들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가 흥얼거리던 트로트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끝내 땡벌을 들으며 울음을 터뜨렸고 잠시 후 환자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는 모든 가족들이 환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아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모르면 더 늦기 전에 물어봐야 합니다.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죽음을 바라는지 말이죠. 2021년 영화 미나리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 그는 칭찬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자신이 칭찬에 잘 취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건 아카데미 상을 탔기 때문일 텐데 그것도 운이에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취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 물정을 아는 지금 이 나이에 상을 받은 거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30대에 아카데미상을 받았으면 괴물이 됐을 수도 있죠. 그러다 1991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로 다시 주목을 받으며 TV 토크쇼에 출연했을 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대사가 있으세요? 그녀는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모래성에 나오는 한 대사를 읊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대사를 듣자마자 너무 좋아서 아들이 좀 더 크면 꼭 들려주고 싶어서 적어두고 늘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대단하고 안타깝게 소중하면 상대도 마찬가지야. 누구도 누굴 함부로 할 순 없어. 그럴 권리는 아무도 없는 거란다. 그건 죄야. 배우 윤여정. 그녀는 자신의 과거사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겪어야 했지만 그에 대해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불쌍한 사람 취급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살다 보면 세상이 나를 배척하고 부당하게 거부하는 듯한 날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뾰족해져서 누가 나를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그에게 다 쏟아붓고 싶어집니다. 윤여정 배우의 말처럼 누구도 타인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환자와 가족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병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남아있는 시간 또한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환자와 보호자에게 지금 현재 상태를 정확히 전달할 것. 그는 진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그 원칙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병에 대해 정확히 알고 삶의 마지막 여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인 아툴 가완디 또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서 말했습니다. 환자들은 육체가 파괴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마지막에는 가족과 작별에 인사 한마디 제대로 못한 채 차가운 병실에서 죽어간다고요. 그 모든 것을 희생한 대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고작 몇 개월의 생명 연장에 불과하며 그렇게 해서 얻은 약간의 시간 동안 우리가 남은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죠. 정작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맹목적인 생명 연장이 아니라 남아있는 시간 동안 삶의 품위를 유지하고 끝내지 못한 자잘한 일들을 처리하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라고요. 만약 생명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바로 그 일상의 가치들을 실현하고 싶기 때문일 거라고요. 그래서 그는 오늘도 환자와 가족들이 바라는 거짓 희망을 이야기하는 대신에 정확한 현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가 끝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삶을 마무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한 드라마를 보다 위로의 말을 찾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미지의 서울에서 미지는 공부를 잘해 항상 주목받는 언니와 달리 딱히 내세울 것이 없어 자신을 늘 초라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달리기에 소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달릴 때만큼은 자신도 반짝반짝 빛난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하지만 주목받는 육상 선수가 된 것도 잠시 발목 부상으로 더 이상 달리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뒤 미지는 3년 동안 방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어느 날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다시 아무것도 아닌 때로 못 돌아가겠어. 거기밖에 돌아갈 데가 없는 것도 아는데 너무 초라하고
지겨워. 나한테 남은 날이 너무 길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할머니, 나 너무 쓰레기 같아. 사슴이 사자 피해 도망치면 쓰레기야? 소라게가 잡아먹힐까봐 숨으면 겁쟁이냐? 다 살려고 싸우는 거잖니? 미지도 살려고 숨은 거야. 앞만 모냥 빠지고 주저분해 보여도 살자고 하는 짓은 다 용감한 거란다.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던 날, 그 말은 내게 깊은 위로가 돼 주었습니다. 다큐 3일과 유퀴즈에서 만난 출연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의 24살 시절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그들의 대답은 모두 달랐지만 어떤 면에서는 모두 같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자신을 애틋하고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의 고다담을 가장 잘 알고 있기에 마치 부모가 자식의 등을 토닥이듯 스스로에게 다정한 말을 건넸습니다. 그 질문에 답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대답을 마치고 내게 물었습니다. 감독님은 20대의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 시절 나는 방황했고 좌절했습니다. 때론 상처받고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에는 내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의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알 수 없어도 결국 모든 것이 진정한 너를 찾는 길이 될 거야. 그러니 방황하는 너를 조금만 너그럽게 바라봐 줘. 그런데 그가 내 대답을 듣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을 너그럽게 봐주고 있느냐고요.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나는 여전히 나에게 너그럽지 않다는 사실을요. 남들에겐 다정한 말을 건네려고 애쓰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다정한 말을 건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격려와 응원의 말이 필요한 건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요? 브레네 브라운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듯 자신에게도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고 싶을 때 그 말을 나 자신한테도 똑같이 하고 반대로 그에게는 차마 하지 않을 말, 이를테면 그를 위축시키고 상처가 될 말을 나 자신한테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들로 나 스스로를 몰아붙여 왔는지를요. 18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온 꽃을 도둑 맞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며칠 전 우연히 SNS에서 발견한 한 장의 사진 때문입니다. 그 사진에는 흙만 남은 화단 앞에 누군가가 써붙인 글이 적혀 있었는데요.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심겨있는 작약을 어느 분이 모두 무참히 캐갔습니다. 여러 폭이었는데 이것으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18년 동안 가족처럼 애써 가꿔온 것들입니다. 꽃봉우리가 올라와 이번 주에 꽃을 볼까 했는데 섭섭하네요. 오랫동안 이곳을 지나며 해마다 봄이 되면 작약꽃을 보시던 분들의 마음도 저희와 같으시겠죠?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캐가신 분을 나쁘다고 단정해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급하게 캐가셔서 뿌리가 상하고 꽃봉오리가 시들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부디 올라오는 꽃송이가 다치지 않게 잘 키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일찍 봄에 캐갔다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잘 키우셔서 갖고 가신 분의 가정이 보다 밝고 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으면 너무 속상해서 화가 난다라거나 이 나쁜 놈이라며 분노의 말을 쏟아냈을 텐데 작약꽃의 주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우아하게 잘못을 타이를 수 있을까요? 문득 작약꽃의 주인이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면 이런 글을 남길 수 있을까요? 나는 언제쯤 꽃의 주인처럼 상실의 순간에도 품위를 잃지 않고 남을 미워하기보다 이해해 보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밀려드는 불쾌한 감정을 어쩌지 못해 후회할 걸 알면서도 미운 말들을 쏟아낸 날들이 부끄러워지는 밤이었습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박동훈은 지난 일을 마음에 무겁게 담고 살아가는 이지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면 남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네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남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모든 일이 그래. 항상 네가 먼저야. 옛날 일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실제 일어난 일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지나친 불안과 걱정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닥쳐보면 대부분의 일들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거나 걱정한 만큼 그렇게 큰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설령 큰일이 닥친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든 일을 수습하고 또 오늘을 살아갑니다. 마음이 무거워질 때면 그 대사를 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실수를 부끄러운 것, 벌받아야 할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와 실패를 하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기술 혁신을 이끄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오히려 실패를 권장합니다. 그들은 대박을 터뜨리기까지 평균 4회 가까이 실패한다는 통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스타트업을 만들었다가 실패한 경험을 대기업에 취업한 경험 못지않게 좋은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실수와 실패가 부끄럽거나 숨겨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취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 역시 성공하려면 실패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견디는 능력부터 키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가 쉽게 바뀔 리 없습니다. 실패를 격려하는 문화 또한 단번에 생기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절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 실패를 해도 좋으니 무엇이든 해보고 어디로든 가보겠다는 생각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수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실수를 두려워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아는 선배가 수술을 받아서 병문안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야, 너 알고 있었어? 남자친구는 남편이 아니어서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없대. 참네. 어디 남편 없는 사람 서러워 살겠냐? 선배는 어쩔 수 없이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보호자 동의서를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쉰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보호자 없이는 수술을 못 받는 기가 막힌 현실에 선배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결혼 대신 동거를 택한 선배에게 둘이 결혼을 하지 않는 한 서로에게 결코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꽤나 충격적인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고층 오피스텔 19층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잠결에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재 경보에 놀란 사람들이 저마다 문을 열고 나와 비상 계단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헉헉대며 밖으로 나가 상황을 살펴보니 다행히 화재는 아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이 저마다 휴대폰을 들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방금 겪은 공포와 불안을 누군가와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에 전화할지 모르겠더라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깨우자니 걱정만 하실 것 같고 새벽에 연락할 만한 사람도 딱히 없고 그때 정말 외롭더라. 그런데 나는 어떤가요? 만약 내가 그 새벽에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다면 누구에게 연락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일 이후 나는 누군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을 때 안부만 묻고 넘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혹시 상대방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결국 못하고 끄는 건 아닌지 조금 더 살피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어려울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요. 문득 얼마 전에 읽은 김신지 작가의 제철 행복이 떠올랐습니다. 제철 행복이란 결국 이 맛에 살지의 순간을 늘려가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찾아온 이 계절의 즐거움을 나에게 선물해 주는 일. 그렇게 내가 아는 행복의 순간을 늘려가는 일이 바로 제철 행복이라는 겁니다. 사는 거 뭐 있나? 제철 음식을 찾아 굳이 거기까지 가서 굳이 줄을 서고 마침내 고대해온 음식을 앞에 두고 이 계절을 기념하듯 잔을 부딪히며 그런 거지. 한겨울 방어 먹으러 모슬포에, 늦겨울 새조개 먹으러 천수만에, 이른봄 도다리 쑥국 먹으러 통영에 굳이 가는 그때야말로 비로소 제철을 아는 어른의 세계에 진입한 기분이 든다. 얼마 전 SNS에서 참 사랑스러운 조언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6월 금방 갈까라고 걱정하자 누군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수박, 복숭아, 포도 기다리면 금방이야. 그 사이에 딸기 먹으면서 힘내자.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지나야 한다고 생각하면 6개월은 참 길게 느껴지지만 정말 맛있는 수박을 먹고 맛있는 복숭아를 먹고 맛있는 포도를 먹으면 6개월도 금방이겠다 싶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말도 안 되는 우연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날이 그랬습니다. 강연을 준비하던 중 엄마의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는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며 큰 병원에서 검사를 다시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검사 결과를 듣는 날이 내 북토크 일정과 겹치게 되었습니다. 오전 11시에 결과를 듣고 그날 저녁 7시에 북토크를 해야 했습니다. 만약 엄마가 큰 병에 걸렸다는 결과가 나오면 내가 과연 강연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모습을 본 엄마가 왜 강연을 취소할 생각을 하느냐고 했습니다. 당장 수술을 받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과 한 약속을 깨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예정대로 북토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를 듣는 날 오빠와 새언니도 휴가를 내서 온 가족이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우려했던 대로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막상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초기에 암을 발견했고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면 회복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저녁에 다 같이 나 북토크 하는데 올래? 오빠랑 새언니도 휴가니까. 말을 꺼내고도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렇게 북토크가 시작됐습니다. 떨렸지만 나는 준비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리를 가득 채운 청중들 사이로 엄마가 보였습니다. 마치 나를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엄마는 빛나는 눈빛으로 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모시고 오길 잘했다고요. 내가 작가로서 강연하는 모습을 처음 본 엄마, 그 모습을 놓칠세라 계속 사진을 찍는 오빠와 새언니. 엄마는 너무 기특하다며 내 볼을 어루만져 주었고 오빠도 잘했다며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웃으며 오늘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해.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암 진단 받은 날 이처럼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을 수 있는지. 오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은 엄마가 암이라는 사실에 절망하고 두려움에 떨었는데 그 문제가 분명 우리 가족의 내일에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운 건 맞지만 우리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잠식되지도 않았습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 공간에서 자극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나는 그날 저녁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불운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이 나의 하루를 망치지 않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유퀴즈를 그만두고 8개월쯤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PD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배우들이 섬에 들어가 주민들과 함께 지내는 예능 프로인데 섬 사람들의 삶을 다큐 3일처럼 담아줄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꼭 같이 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촬영 당일 섬에 도착해서 제작진과 인사를 나누는데 대부분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 있어서일까요? 나도 모르게 더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촬영은 영화 범죄도시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배우 박지환 씨가 섬에 도착하는 장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착 장면을 촬영하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질 때였습니다. 그가 나에게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저를 기억하세요? 그럼요. 어떻게 있겠어요. 제 얘기를 그렇게 편안하게 이끌어 주셨는데요. 오랜만에 복귀한 촬영장에서 위축되어 있던 내게 그가 먼저 다가와 그런 말을 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흘 뒤에 촬영을 마치고 배를 타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배 앞쪽 선실에 앉아있던 내게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유퀴즈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조명 스태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 앞에 멈춰서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를 처음 봤을 때 새벽 6시 집합이라 모두 피곤하고 지친 얼굴이었는데 내가 밝게 웃고 있어서 그 모습이 인상 깊게 남아 있었다고요. 나는 몰랐습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눠본 적이 없는 스텝이 나를 그렇게 좋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박지환 씨와 조명 스태프는 나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는데 정작 나는 스스로를 작게 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나에게 그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자꾸만 위축되고 긴장되는 마음을 어쩌지 못해 오랜만에 촬영을 망쳤을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면 그 말을 가슴에만 담아두지 말고 그 사람에게 꼭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깝든 가깝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해주겠지 하며 그 말을 삼켜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별것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상처 입은 마음을 다독여 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의 멈춰있는 발걸음을 다시 앞으로 나가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아빠가 간암 판정을 받아 50도 안 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빠와 작별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일까요? 15살의 나는 도저히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찾아와준 사람들이, 그들이 보여준 모습과 말들이 문득문득 생각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다 괜찮아질 거라고, 힘들겠지만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며 내게 말했습니다. 힘내. 그때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힘내라는 말을 들으면 자신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을, 힘을 내야 하는 현실임을 더 또렷이 자각하게 된다는 것을요. 그 자각은 내겐 좋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는데도 주위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얼른 울음을 그쳐야 했고요. 괜찮지 않은데 억지로 괜찮은 척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후로 나는 장례식장에 가서 남겨진 이들에게 힘내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나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마 장례식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생각지 못한 순간에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어. 그가 있었던 방이 텅 비어 있을 때, 문득 연 서랍에서 그 사람의 시계를 봤을 때, 그 사람이 좋아하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볼 때, 무심코 그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을 때, 그럴 때 혼자 버티기 힘들면 연락해. 나는 괜찮으니까 언제든. 실제로 그런 순간에 연락을 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애써 어떤 특별한 말을 해주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대신 나는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감정을 혼자 겪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돌보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60대에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버지는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에 절망했고 아들의 충격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고민 끝에 청년은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들어간 아버지는 빠른 속도로 쇠약해져 갔고 퇴원하기만을 바랐습니다.
안 그래도 요양원에 모시고 마음이 편치 않았던 아들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아버지를 다시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자신이 돌보기로 결심한 거죠. 청년은 우선 하루 3시간씩 집에 요양보호사가 오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종일관 아버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대하듯 했습니다. 그건 마치 존중을 가장한 학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센터장은 청년에게 젊은데 벌써 치매라니 불쌍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아버지가 들었으면 물론이죠. 그 면담 이후 모멸감을 느낀 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입을 다물었습니다. 청년은 다른 방문 요양센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예 구석에 숨어 팔짱을 끼고서는 요양보호사를 만나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양보호사는 일을 못하겠다며 그만두었고 아버지는 왜 자꾸 요양보호사를 부르냐며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청년은 방문 요양센터에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센터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번에는 다를 거라며 다른 요양보호사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센터에서 추천해준 요양보호사는 집에 와서 그저 아버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자신을 못 본 척하는 아버지를 보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계속 일해야 먹고 사는데 이 집에 출근하게 해주세요. 일하게 해주실 거죠? 그러자 아버지는 긴 침묵을 깨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 그럼 자주 와요. 천천히 와도 되니까. 그건 돌봄을 허락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의 말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안 그래도 치매에 걸려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수치스럽고 자신이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처럼 느껴져 괴로웠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신이 누군가의 먹고 살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요양보호사가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도감을 느꼈을까요? 우리는 장애나 병을 가진 사람들을 무력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만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시선이 그들에게 병보다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긴 시간 한결같이 한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며 우리의 일상을 채워주고 있는 이웃들의 존재를 말입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는 말했습니다. 절친한 관계는 아니더라도 편의점, 카페, 분식점, 버스와 지하철, 아파트와 사무실 엘리베이터 등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사회적 경험이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요. 상대가 오늘 하루 잘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건네는 소소한 말들과 작은 친절이 우리의 하루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매일 마주치는 이웃에게 나는 과연 어떤 얼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바쁘다는 이유로 인사도 생략하고 지나친 적은 없을까요? 상대가 좋은 하루를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라는 말을 먼저 건네고 작은 호의에도 아우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잊지 않는 것. 다른 것 못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인생은 실패했고 아무 의미도 없다. 나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마치 망가진 냄비처럼 언제라도 다른 사람으로 대치될 수 있는 그저 그런 수백만의 평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모를 찾아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을 하는 중에 벌써 어느새 자기가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소중한 존재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다. 어릴 적 모모를 읽었을 때는 위의 구절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모는 단지 말없이 들어줄 뿐인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털어놓다가 어느새 스스로 해답을 찾는 모습이 마냥 신기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나는 다큐 3일과 유퀴즈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혹시 말하는 사람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답은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작가 프렌 리보위츠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지만 정작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과 여유는 없다고 말합니다. 모모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재주로 많은 친구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모모처럼 해보면 어떨까요? 단 섣부른 충고나 조언을 해선 안 되고요. 멋대로 판단을 내려서도 안 됩니다. 그저 가만히 온몸을 향해 정성스럽게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코스모스를 쓴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 그에게 샤샤 세이건은 딸이자 세상을 함께 탐사하는 동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딸에게 한 번도 그건 원래 그런 거야,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죽음의 의미를 처음으로 알게 된 딸이 매일 밤 그에게 죽지 마 라고 말하자 정확성을 중시하는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할게. 그러나 칼 세이건은 1996년 골수성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상실과 슬픔을 겪을 때마다 때론 삶에서 최고의 순간에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게 될 것이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상대방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사랑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임을 이제는 압니다. 사랑한다는 말로는 그 마음을 다 담을 길이 없을 때 내가 가진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 그저 더 못 주어서 안 달라고 상대방이 그저 존재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울 때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식장에서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을 떠나기 전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건넨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이라고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득 스스로에게 실망했던 한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방송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때였는데요. 건강 관련 프로그램 촬영차 한 대형 병원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겨울철 뇌졸중 환자의 응급처치 과정을 담기 위해 응급실 앞에서 환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몇 시간이 지나도록 환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긴급한 순간을 놓칠까봐 화장실도 못 간 채 대기하고 있는데 병원 관계자가 다가와 보통 때 같으면 환자가 한두 명은 왔을 텐데 오늘따라 없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나는 그러게요. 빨리 한 분이라도 오셔야 촬영을 할 텐데요 라고 말할 뻔하다가 멈칫했습니다. 나는 지금 타인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를 바라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내 일만 생각했지 다른 사람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이었죠. 순간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섬뜩했습니다. 그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을 더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심지어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타인에게 비극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갖지 말자고요. 타인의 비극을 기다리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뻔한 일, 그건 한 번으로 충분했습니다. 다큐 3일 촬영차 전어잡이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전어잡이 배는 흔히 생각하는 큰 배가 아니라 두세 명이 간신히 탈 수 있는 보트라서 보통 부부가 조업을 나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촬영 첫날 새벽 3시 항구에 나가보니 30여 척의 전어 선단이 조업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 한 부부의 배에 올라탔습니다. 부부는 귀여 2년 차에 접어든 초보 어부들이었는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전어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올릴 때마다 한두 마리 올라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인지 퉁명스럽게 몇 마디 했습니다. 아내는 굳은 얼굴로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대를 말자는 표정으로 그물을 던지고 다시 끌어올리기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전어잡이를 끝내고 육지로 돌아와 각자 인터뷰를 해보니 서로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상대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해서 서로 간 오해와 서운함이 쌓였고 그만큼 멀어진 것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든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서서히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 틈은 어느 순간 결국 불행의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부부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상처받은 마음으로도 서로에게 말을 거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이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 다시 연결되는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대화가 잘 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닐까요? 문득 장항준 영화 감독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부부란 결국에는 중요한 것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웃는 포인트나 분노하거나 슬픈 포인트가 같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웃는 포인트가 같으면 일상이 즐겁고 울거나 분노하는 포인트가 같으면 세계관이나 이데올로기가 같은 궤를 갖고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사람 때문에 지치고 힘든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역시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었다고 생각하며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게 되죠. 하지만 그 결심은 늘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늘 그랬습니다. 분명 사람 때문에 힘들고 상처받았는데 그 상처를 위로해주고 다시 살아갈 힘을 준 것도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쳐도 또다시 누군가 나를 배신한다고 해도 타인에 대한 따뜻하고 다정한 태도를 버리지 말자고요. 그게 옳으니까요. 기타노 다케시의 죽기 위해 사는 법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5,000명이 죽었다는 것을 5,000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라고 한데 묶어서 말하는 것은 모독이다.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 5,000건 일어났다가 맞다. 그런데 우리는 세월호, 이태원, 최근 무안공항 참사까지 이어진 끔찍한 참사 앞에서 또라는 말을 쉽게 붙여버립니다. 또라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결되지 않는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과 패배감을 느끼고 있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눈먼 자들의 국가 속 김현수 작가의 글을 읽으면서 왜 우리가 고통스럽고 슬픈 과거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배우며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깨달으면서 서늘한 반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저절로 나아지며 시간이 흐른다는 이유만으로 역사는 진보한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한 점점 나빠지는 이 세계를 만드는 범인은 우리 자신일 수밖에 없다. 촬영차 작은 섬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마을을 몇 바퀴나 돌았을까 낡은 샤시문에 송림 슈퍼라고 적혀있는 가게가 보였습니다. 영업을 하지 않는 건가 싶어 조심스레 문을 열고 사장님 하고 불렀습니다. 잠시 후 가게 저 안쪽 방문이 열리면서 런닝셔츠 차림의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파는 물건이 너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는 가게 구석에 있는 서랍에서 오래된 물건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가게는 원래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평생 운영해온 슈퍼였습니다. 80이 넘은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게 되자 서울에서 건설업을 하던 자신이 가게를 이어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문을 열고 있어도 물건 하나 팔리지 않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7시면 문을 열고 마을이 잠드는 저녁 10시까지 불을 켜둡니다.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이나 여행객이 급히 뭔가 필요할 때 나까지 자버리면 물건을 살 데가 없잖아. 손님이 있든 없든 불은 켜놔야지. 섬을 떠나는 날 배를 타려면 1시간쯤 남아 있었고 배가 고팠습니다. 얼른 컵라면 하나 먹고 가야지 싶어 슈퍼로 갔더니 할아버지가 가게 안에 있는 작은 테이블로 나를 안내했습니다. 그는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내와 그 안에 있는 포기김치를 가위로 자르며 말했습니다. 이곳까지 왔는데 대충 먹으면 안 되지. 이 김치는 마을에서 제일 김치를 잘 담그는 할머니 거야. 정말 맛있어요. 갑작스레 들른 슈퍼에서 라면에 공깃밥과 따뜻한 집 반찬까지 든든히 먹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돈 낼 생각 마로. 그냥 섬에 있는 할아버지의 마음이다 생각하면 돼.
하루에 물건 하나 파는 것도 쉽지 않은데 찾아온 손님에게 반찬까지 그냥 내어주는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감사해서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낯선 섬에서 진정한 의미의 환대는 너무 따뜻했고 마음 깊이 받아들여진 듯한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나도 만나게 된 누군가에게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경계하는 대신 할아버지처럼 마음을 활짝 열어 환대해 줄 수 있을까요? 깜깜한 밤, 낯선 여행객이 그 불빛을 보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1935년생으로 89세라는 역대 최고령의 나이에 연기 대상을 받은 이순재 배우. 곧 90이 되는 노배우는 아직도 연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연기의 완성이란 없다. 완성을 향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이 배우로서의 숙명이라고 생각하는 그는 대사를 완전히 숙지해야만 자신의 혼이 담긴 연기를 제대로 해낼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늘 현장에 일찍 도착해 촬영 직전까지 계속 대본을 암기한다고 했습니다. 70년 가까이 한 길을 걸어온 이가 자신이 쌓아온 노하우와 영광을 자랑하기는커녕 시지푸스의 바위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노력을 말하는데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순재 배우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인터뷰 시작 전부터 끝까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허리를 곧게 세우고 바른 자세로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긴장이 풀려 자세가 흐트러질 만도 한데 그는 끝까지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때론 그렇게 몸의 언어가 100마디 말보다 한 사람의 생을 더 강렬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는 인생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조건은 다 다르지. 유복한 부모 밑에서 넉넉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가진 삶의 조건은 다 다르고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의미를 찾아 자신의 길을 개척하면 됩니다. 나라고 불가능할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나도 뭐든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있는 거니까요. 몇 해 전 친구와 남프랑스로 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마을의 작은 레스토랑 주인에게서 식사 매너를 익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맛을 하나하나 천천히 음미하는 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무언가 마음속에 울림이 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친구와 인연이 있는 한 가족의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디저트를 먹으려던 찰나 와인 소믈리에인 집 주인이 내게 와인 한 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떤 선물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당신이 태어난 해에 만들어진 와인이 생각났어요. 운 좋게 자주 가는 와인샵에 1980년산 와인이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들은 오래된 그 와인을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집주인은 40년 가까이 익어온 와인을 따면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만나기 위해 많은 시간을 견디고 기다려온 할머니를 위해 마지막 한 모금까지 맛있게 마십시다. 나는 천천히 와인을 마셨습니다. 어디서도 맛보지 못했던 특별한 맛이 몸 곳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내가 태어난 해에 만들어진 와인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긴 시간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면 그 와인은 그저 오래된 와인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집주인이 내게 건넨 귀하고 예쁜 말들 덕분에 그 와인은 나에게 너무나 특별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는 내 인생에서 손꼽히는 낭만적인 하루가 되었죠.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쁜 말이란 단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그 속에 마음에서 우러나온 배려와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선 내 내면이 단단하고 여유가 있어야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예쁜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의 갈림길에 섭니다. 매 순간 우리는 차갑게 말할 수도, 조용히 넘길 수도, 혹은 조금의 정성을 담아 말을 건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한마디라도 진심이 담긴 예쁜 말을 건네보면 어떨까요? 2017년 봄,
나는 울진 천축산 자락에 있는 불영사에서 비구니 스님들과 2달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주지 스님인 이룬 스님을 찾아뵙곤 했습니다. 이룬 스님을 찾아뵙곤 했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뚜렷이 남아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지연아, 좋은 인연은 네가 노력을 기울여서 잘 이어가야 돼. 나는 잠시 멈추었다가 물었습니다. 스님, 인연은 자연스럽게 오고 가도록 그냥 두는 게 이치에 맞지 않나요? 스님은 작은 미소와 함께 답했습니다. 네가 좋은 인연이라고 느낀다면 그 인연에 마음을 다해야지. 인연도 노력을 기울여 이어가야 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친하게 지냈는데 지금은 소원해진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좋은 인연이라 여겨지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스님의 말을 떠올립니다. 좋은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나는 연인을 부족한 나를 채워줄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난 18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어느 순간 아주 단순한 진실 하나를 깨달았는데요.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채워줄 수 있는 존재는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내 감정을 나만큼 알 수는 없고, 그래서 내 감정을 나 스스로 잘 돌보고 다독일 줄 알아야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보는 눈이 없으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놓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연을 놓치지 않으려면 내가 사람 보는 눈을 키우고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나의 마음을 잘 돌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빨간머리 앤의 작가 루시모드 몽고메리는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기억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다시금 현재로 소환되죠.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분명히 있었던 과거의 한때를 추억하는 동안 우리는 잠시나마 힘든 오늘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따뜻하고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두는 것이 언젠가 삶이 힘들 때를 대비하는 보험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입맛이 씁쓸할 때 사탕 하나를 꺼내 먹는 것처럼 언제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기억의 캔디박스를 부지런히 채워나가는 것이야말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11살 때 우연히 유튜브에서 대장장이라는 직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불로 쇠를 달구고 망치로 때려 다양한 도구들을 만들어내는 대장장이들의 모습에 반한 소녀는 고민 끝에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저 대장장이가 되고 싶어요. 초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이었습니다. 부모는 소년이 대장간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말하자 충북 고운에 있는 한 대장간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집이 있는 전북 진안에서 차로 왕복 4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 소녀는 15세 나이에 중학교를 가는 대신 보은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홀로 지내며 대장간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에 대장간에 나가 하루 종일 대장간 일을 배우다가 저녁 7시쯤 막차를 타고 고시원으로 돌아가던 날들. 처음 6개월 정도는 망치질도 서툴고 손에 물집도 잡히기 일쑤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보은에 있는 대장간에서 작업하기 어려워지자 충남 부여 전통문화교육원으로 옮겨 기술을 배웠습니다. 왕복 10시간이 넘는 길이었지만 소녀는 2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그곳을 찾았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도 대장간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그럴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던 소녀는 집에 있는 닭장을 개조해 자신만의 대장간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년이 혼자 땀 흘리며 대장간을 만드는 동안 아버지는 가끔 들러 진척 상황을 체크했지만 간섭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년이 집 짓기에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의 도움 없이 혼자 대장간을 완성했는데요. 소년은 온전히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낸 대장간을 볼 때마다 뿌듯했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유퀴즈에 출연해 자기소개를 해달라고 하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평화라고 합니다. 19살인데 학교를 다니고 있지는 않아요. 얼마 전까지 초졸이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홈스쿨링을 하고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그리고 대장장이 일은 15세 시작해서 만 4년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그는 후회가 없다고 했습니다. 소년의 부모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하루가 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여름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아들이 무엇을 작업하는지 대장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궁금하고 걱정이 되었지만 알아서 잘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누군가 흔들어 깨워 정신을 차려보니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땀으로 옷이 흠뻑 젖은 채로 활짝 웃으며 자신이 만든 호미를 보여주었습니다. 부모는 자신들에게는 호미보다 아들의 미소가 작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선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밀려나고 있는지를 불안한 마음으로 체크하게 만듭니다. 출발선도 레일도 결승점도 제각각인 이 세상에서 남보다 앞서가려고 혹은 뒤처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애를 쓰며 달리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뭘 하든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그 결과를 오롯이 책임지는 것, 그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삶. 나는 평화군과 그들의 부모를 지켜보며 나답게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타마였습니다.